안녕하세요. 정보처리기사 필기 기출문제 21년 2회에 시행되었던 프로그래밍 언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는 무선랜이에요. 데이터 전송 시 매체가 비어 있음을 확인한 뒤 충돌을 회피하기 위해, 사실 문제는 다 줬어요. 여기서 이미 시간을 기다린 후 데이터를 전송하는 방법이다. 전송이 없는 경우라도 동시 전송에 의한 충돌에 대비하여 확인 신호를 전송한다.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방식은 하고 나와 있어요. 이 두 개는 둘 다 내용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서 둘 다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가장 유명한 IEEE 802.3으로 지난번 기출문제에서도 나왔었죠. 자, CSMA-CD, Carrier Sense Multi-Access Collision Detection이에요. 자, 요거는 어떤 거냐면 일단 무선이 아니고 유선에서 쓰입니다. 자, 이렇게 지금 이 사람은 A, B, C, D가 있으면 A는 지금 C로 보내고 그리고 D는 사랑 메시지를 B에게 보내요. 둘이 가다가 쾅 하고 부딪힌 거예요. 그러면 컬리션이 디텍트가 됐죠. 충돌이 딱 감지가 되면 그 다음에 싹 도망갑니다. 허걱하고 도망가요. 원래대로 도망가요.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잠시 랜덤한 시간 뒤에 다시 가볼까? 이러고 떠납니다. 그리고 이제 나름대로 D도 마찬가지로 나도 한번 나가볼까? 얘도 떠나요. 이제 컬리션이 없었었죠. 그러면 이제 안전하게 시행이 되는 겁니다. 유선랜에서 802.3에서 시행되는 방식 컬리션 디텍션은 CSMA-CD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되고요. 무선랜에서 쓰이는 건 바로 CSMA-CA예요. 똑같은데 뭐예요? 컬리전 회피예요. 어떻게 하냐면 되게 소심해요. 무선에서 쓰이는데 소심하게 어떻게 하냐면 혼자 고민을 막 해요. 누가 얘기하나? 아닌 것 같은데 조금 더 기다려볼까? 조용하다. 나도 한번 얘기해 볼래. 하고 이제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합니다. 하고 잘 들었나? 그럼 다시 얘기하지 뭐. 이게 바로 이제 CSM의 CA 방식이에요. 자, 무선 네트워크에서 이런 방식으로 쓰입니다. 실제로는 어떻게 좀 더 이해하기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시간을 두는데 이런 식인 거예요. A가 B한테 나 너 할 말 있어 라고 얘기를 해요. 리퀘스트 투 샌드를 합니다. 그럼 B가 어떻게 하냐면 브로드캐스트를 합니다. 다 조용히 해 하고 지금 A가 나한테 할 얘기가 있대. 좀 조용히 해줄래? 하고 이제 다른 모든 스테이션에 다 보내죠. 자, 그럼 이제 타이머가 0 될 때까지 조용하면 그동안에 이제 A가 보냅니다. 데이터를. 다 보냈죠? 그 다음에 이제 신호를 보내서 자, 이제 딴 사람이 얘기해도 돼.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자, 이게 바로 CSMA-CA 컬리전을 어보이던스 하는 방법이에요. 자, 그러면 다시 문제를 보시면 쉬워지겠죠? 일단 무선랜이 있고 비어 있음을 확인한 뒤 충돌을 회피한다. 여기서 다 나왔죠? 자, 충돌에 대비하여 확인 신호 전송한다. 자, 이거는 CSMA, CA 방식입니다. 그리고 IEEE 802.3인 컬리션 디텍트도 기억해 두세요. 자, 다음 문제 보실게요. 약한 결합도는, 자, 결합도와 응집도는 반드시 외우셔야 돼요. 자, 제가 결합도하고 응집도 약간 중요한 예제는 1회차 때 설명드렸습니다. 2021년 1회차 때 예제와 함께. 자, 그래서 결합도는 이제 약한 게 좋은 거죠. 자, 결합도는 다른 모듈 간의 결합이 강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문제가 생기겠죠. 그래서 내공 외제 스자로 자 이거 반드시 외워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문제에서 영문과 한글이 혼용되니까 영어로도 꼭 반드시 외워두세요. 자, 약한 게 좋습니다. 그래서 가장 약한 결합도는 내공 외제 스자 그러면 스탬프 커플링이 되겠죠. 자, C 언어 프로그램이 실행되었을 때 결과는이에요. 자, 여기 보시면 여기 이렇게 요 표시가 보이시죠? 자, 이게 원 표시 위에 있는 백스페이스 키 왼쪽에서 Shift 키 누르면 나오는 연산인데, 자, 얘는 5화입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보실 때, 요거 이제 비트 연산할 때, not A는 A의 반대가 되는 거죠. 1일 땐 0이 되고, 0일 땐 1이 됩니다. 자, 이게 바로 not A고, A and B는 어떻게 돼요? 둘 다 참일 때만 참이고 둘 중에 하나라도 거짓이 있으면 다 거짓이 되는 게 AND 연산이죠. 자, 그럼 오화 연산은 어떻게 돼요? 둘 중에 참이 하나만 있어도 참이죠. 하나만 있어도 참이고 둘 다 거짓이니까. 자, 얘가 바로 오화 연산입니다. 익스클루시브 오화는 뭐예요? 둘이 다를 때만 참인 거죠. 자, 이게 가장 중요한
대표적인 비트 연산이고요. 자, 이 문제에서는 오화 연산만 물어봅니다. 자, 그럼 어떻게 돼요? 지금 A가 4라고 돼 있고, 자, B가 7이에요. 자, 그렇게 되고 C에서 두 개를 오화 연산을 하죠. 그러면 4를 비트로 만들면 이진수로 만들면 100이 되고, 그리고 B를 7이니까 111이 되겠죠. 얘를 오화 연산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둘 중에 하나만 참이면 참, 그리고 둘 중에 하나만 참이 되니까 112를 뭐로 찍어요? C에다가 넣는데 얘를 디시멀, 십진수로 찍죠. 그러니까 십진수 7이 찍히겠죠. 그래서 답은 찍으면 7이 찍힙니다. 자, 비트 연산은 요 전부 익스클루시브 5화까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답은 7입니다. 자, 5화 연산이었어요. 비트 연산이었어요. 자, 파이썬에서 프로그램이 실행되었을 때 결과는 해가지고 자, 이제 그럼 한 줄 한 줄 한번 살펴볼게요. 자, 파이썬이 나왔어요. 자, 객체를 만듭니다. 저기 보시면 이제 요 for calculator겠죠. 자, 요거를 가지고 이제 객체를 만들어요. 그럼 객체를 자, 얘하고 똑같이 생긴 애를 붕어빵 찍듯이 찍어서 자, 이렇게 객체를 생성하죠. 자, 이 객체에는 뭐가 있냐면 메서드만 두 개 있어요. setData와 add라는 메서드만 두 개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객체를 만들어서 어떻게 해요? 자, 이렇게 가리켜요. 자, 그래서 가리키고 그 다음 줄을 실행하겠죠? 자, 그 다음 줄은 뭐냐면 너 A에 가보면 setData라는 메서드가 있을 거야. 그 메서드를 실행시키는데 4하고 2를 이용해서 실행시켜 하고 자, 요 setData라는 메서드를 실행시킵니다. 그럼 setData를 실행시키러 가야 되겠죠? 자, 그럼 요거를 실행시키면 이제 뭘 갖고 왔냐면 4하고 2를 갖고 왔어요. 그래서 first에 4가 들어가고 second에 2가 들어가겠죠. 근데 뭘 하냐면 cell.fir 내가 만든 객체 FIR에다가 4를 집어넣어. 네가 갖고 온 첫 번째 갖고 온 4를 집어넣고 그다음에 second에다가는 2를 집어넣어. 자, 이걸 하는 거죠. 자, 이제 하고 돌아왔으니까 그 다음에는 뭘 실행을 시켜요? 프린트를 실행시키래요. 뭘 프린트를 실행시키기 전에 A에 가보면 add라는 메서드를 실행시킨 결과값을 프린터라고 돼 있죠. 그럼 A에 가서 add를 실행시켜야 되겠죠. 또 한 줄 한 줄 실행시키면 되겠죠. add는 여기 있으니까. 자, 실행시키러 갑니다. 그러면은 뭘 실행시켜요? 여기 내 객체 first와 second를 더해서 result에 넣으라고 돼 있죠. 그러면 요 first와 second를 더해서 result에 넣습니다. 이렇게 6을. 그리고 return result 가지고 돌아가. 그럼 6을 가지고 이렇게 돌아오겠죠. 그럼 뭘 찍히겠어요? 프린트해서 6을 찍겠죠. 자, 객체 생성하는 게 나왔어요. 자, 그래도 만약에 객체 생성 이걸 직접 코딩 안 해보셔도 이렇게 리딩만 충분히 하셔도 이 정도의 문제가 나오니까 그렇게 어렵지 않으실 겁니다. 자, 그래서 답은 6이에요. 자, 교착 상태 해결 방법 중 은행원 알고리즘, 뱅커스 알고리즘이 해당되는 기법은 자, 이거는 유명한 알고리즘이죠. 은행원 알고리즘은 다익스트로 아저씨가 만들었어요. 자원을 할당할 때 어느 수준 이상의 자원을 할당하면 교착 상태가 발생하는지를 파악해서 그 이하로 할당하는 방법이에요. 이만큼을 주세요 하고 자원을 요청했었을 때 그대로 주면 교착 상태가 되는지 안 되는지 먼저 살펴보는 거죠. 자, 그래서 운영 방식의 변경을 가하지 않고 예방을 하기 때문에 회피를 하는 겁니다. 교착 상태가 발생하는지. 그래서 안정과 불안정한 상태로 나누고 안정 상태를 유지하도록 이제 만들어서 교착 상태가 발생하지 않는 거라고 최단 경로 알고리즘으로 유명한 천재 다익스트라가 만든 알고리즘이에요. 고안한 알고리즘이에요. 자, 내용을 좀 더 본다면 이런 거죠. 퀘피언 알고리즘은 은행에 100만 원이 있어요. 근데 이제 A, B, C가 이렇게 필요한 돈 액수가 각각 다르죠. 70, 40, 40인데 다 빌려주면 되겠지만 다 빌려주게 되면 150만 원이 필요하니까 은행은 빌려줄 수가 없어요. 100만 원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대출을 얼마큼 해줬냐면 100만 원으로 가지고 30만 원, 30만 원, 20만 원을 대출을 해줬어요. 그러면은 이제 전부 60, 80을 했으니까 은행은 이제 20만 원만 남아 있겠죠. 은행에서 보니까
A씨 입장에서는 이만큼 필요한데 이만큼밖에 안 빌려줬으니까 나 이만큼 더 필요합니다. B는 이만큼이 더 필요합니다. C는 이만큼이 더 필요합니다. 하고 나왔는데 지금 은행은 대출해주고 20만 원이 남은 상태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줘야 될까 고민을 해보는 거죠. 은행 입장에서. 그렇게 되면 일단 20만 원이면 A를 빌려줄 수는 없겠죠. 그러면 B, C도 무제한 기다려야 되니까. 그럼 B는 빌려줄 수 있겠죠. 10만 원을. 자, 10만 원을 빌려주게 되면 10만 원을 빌려주게 되면 이 사람이 다 일을 해결하고 지난번에 대출해 준 돈까지 포함해서 40만 원을 갚겠죠. 그럼 40만 원을 갚으면 B가 끝나고 나면 A도 빌려줄 수 있고 C도 빌려줄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되면 교착 상태가 안 걸리네 하고 이제 확인을 세이프티 스테이트네 안정 상태네 하고 교착 상태가 발생하지 않게 만들 수 있겠죠. 자, 그래서 B를 먼저 빌려주고 20만 원을 중에서 10만 원을 먼저 빌려줘서 40만 원을 리턴하면 이걸 가지고 A를 빌려주고 C를 끝내는 방법. 이 돈을 가지고 C를 빌려주고 A를 해결하는 방법도 있고 20만 원이 있으니까 C를 먼저 빌려줄 수도 있겠죠. 그러면 40만 원 리턴하면 A, B, B, A 순서로 해도 교착 상태가 발생하지 않겠죠. 자, 이렇게 하는 게 바로 뱅커스 알고리즘 교착 상태에 회피하는 방법의 아주 재미있는 예제입니다. 자, 그러면 안정 상태예요. 자, 근데 만약에 대출받은 돈이 A를 45만 원을 빌려줬어요. 자, 이렇게 되니까 45만 원, 30만 원, 20만 원 빌려주니까 5만 원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필요한 돈이 25만 원, 10만 원, 20만 원인데 돈이 5만 원밖에 없으니까 그 누구도 해결할 수가 없겠죠. 자, 이거는 뭐예요? 교착 상태죠. 자, 불안정한 상태예요. 언세이프티한 스테이트예요. 자, 이렇게 확인해 볼 수 있다고요. 자, 이거는 데드락 상태입니다. 자, 교착 상태 해결 방법 중 은행원 알고리즘 해당되는 기법은 내용은 이렇게까지 공부를 했지만 시험 문제는 다소 쉬운 편입니다. 네, 어보이던스죠. 자, 다음 문제 보실게요. CIDR 말이 어려워 보이지만 별거 아닙니다. 클래스리스 인터 도메인 라우팅 표기로 203.241.132.82가 있어요. 자, 이게 C클래스죠. 자, 27 서브네팅 했네요. 가 같이 사용했다면 해당 주소의 서브넷 마스크는 문제 수준이 되게 낮아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자, 이거에 의미하는 게 뭐예요? 서브넷 마스크가. 지금 이 예제를 192.168.0.0으로 봤었을 때 이제 C클래스가 이렇게 두면 기본적으로 C클래스의 기본 서브넷 마스크는 255.255.255.0이에요. 이 말은 뭐예요? 이만큼을 마스크를 씌우겠다는 얘기죠. 마스크를 씌운다는 얘기는 뭐예요? 안 보겠다는 얘기죠. 자, 우리도 얼굴에 마스크 쓰면 코하고 입이 안 보이죠? 이만큼을 안 보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러면 요만큼만 보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다른 문제 풀면서 예 많이 들었죠. 우리 회사가 1, 2, 3에 4, 5, 6, 1부터 9번까지 써요. 전화번호를. 그러면 요까지만 보면 우리 회사 번호는 이렇게 된 거죠. 이렇게 바로 마스크 씌워서 우리 회사 번호네 1부터 9까지 하고 확인할 수 있겠죠. 어디서부터 볼 건지. 자, 그렇게 되면 문제로 돌아온다면 203.241.132.82 자, 문제가 이거였었죠. 자, 이렇게 IP 어드레스가 들어오고 서브넷 마스크를 27개 한다면 8개짜리 곱하기 4에서 전부 32개잖아요. 얘가 저기 8비트씩 쓰이니까 그중에 27개를 마스킹 한다는 얘기예요. 자, 이렇게 지금 203.241.132.82를 이진수로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전부 8개씩 32개짜리죠. 난 그중에서 27개를 서브네팅 할 거야.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 얘는 255, 255, 255가 되는 거죠. 그러면 결국 얘를 표현하자면 얘는 안 보는 거니까 00000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이진수로 표현하면 255, 얘는 255, 얘도 255, 얘도 255, 그리고 얘를 이진수로 표현하면 224가 되겠죠. 자, 27의 의미는 그겁니다. 자, 그래서 문제는 사실 이게 다 의미가 없었어요. 27만 가지고 8개씩 끊어서 1의 개수로 이진수로 만들면 자, 답이 2번이 나옵니다. 자, 문제는 거창했지만 물어보는 수준은 그렇게
깊지 않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시겠습니다. 자바 프로그램이 실행되었을 때 결과는, 자, 얘도 한 줄 한 줄 볼게요. X, Y, Z가 들어가고 이게 보면 전이 그리고 후이 연산자를 물어보고 있죠. 자, 어렵지 않아요. 자, 한 줄 한 줄 볼게요. 이것이 의미하는 게 뭐예요? 먼저 실행되고 얘가 1번, 그 다음에 얘가 2번이란 얘기죠. Y에다가 X를 먼저 대입을 한 다음에 X를 증가시켜라, 이런 말이고, 이 두 번째 예제는요. 그래서 이런 예제가 있으면 Y에다 X를 먼저 집어넣고 그 다음에 X를 증가시켜라, 이런 얘기라. Y가 3이 되고 X가 4가 되는 거죠. 하지만 두 번째 예제는 얘가 1번이고 그 다음에 얘가 2번이 되는 거죠. 대입이 순서가 얘가 1번, 얘가 2번이 되는 거라, 똑같이 Y가 아직 없고 X가 3이라면 얘가 먼저 실행되니까 X가 4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대입을 시키니까 Y가 4가 돼서 둘 다 결과값이 다르죠. 자, 바로 이걸 물어보는 문제예요. 자, 그러면 원래 문제대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자, 실행하게 되면 X가 처음에 5고 Y는 0이고 Z도 0이에요. 그럼 이렇게 값이 들어갔어요. 5, 0, 0이 들어갔습니다. 자, 그 다음 줄에서 Y는 X 플러스를 실행돼요. 그럼 뭐가 먼저 실행돼요? Y가 X에다 Y를 먼저 집어넣고 X를 하나 증가시킨 게 두 번째가 되는 거죠. 그럼 첫 번째 실행시키면 Y에다가 X에 있는 값을 집어넣으니까 Y가 5가 되고 X가 하나 증가돼서 X는 6이 됐을 거예요. 그죠? 자, 이제 그 다음 번째 줄 실행하러 갑니다. J는 마이너스 X죠. 그럼 뭐가 먼저 실행돼요? X가 감소되는 게 먼저 실행되고 그 다음에 G의 X값이 대입되는 게 그 다음이에요. 그럼 X가 먼저 감소돼서 5가 되고 G의 X값이 들어가니까 G에도 5가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이걸 다 찍어보면 어떻게 찍혀요? X, Y는 G는 다 5가 되겠죠. 그래서 답은 1번입니다. 자, 다음 문제 보시겠습니다. 프로그램 적재 정책과 관련한 설명으로 프로세스 적재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지역성도 나왔고 워킹 셋도 나왔고 트레이싱도 나왔고, 자, 트레이싱이 가장 중요하죠. 이 중에서 가장 많이 나오고 있죠. 자, 트레이싱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무엇인지를 머릿속에 잘 넣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전에 지역성은 좀 다소 문제 풀면서 덜 설명드린 것 같아서 한 번 더 보고 가겠습니다. 말 그대로 지역성은 지역성이에요. 프로세스가 실행되는 동안 주기억을 참조할 때 일부 페이지만 집중적으로 로컬러티죠. 성질이 있다는 이론이라 시간적 지역성이 있고, 시간적 지역성은 포문 같은 거 돌리면 포문, 와일문 뭐 이런 거 할 때, 순환할 때 많이 쓰이죠. 그래서 지금 최근에 참조된 기억 장소가 가까운 장소에서도 최근 참조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우리 전화 걸 때도 왜 최근에 전화 본 건 따로 관리하죠. 공간전 지역성도 마찬가지로 최근에 참조된 기억 장소가 또 참고될 게 많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뭐가 되겠어요? 배열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배열해서 포문 같은 거 쓸 때 이렇게 계속 쓰인다는 그 시간과 공간으로 나누는 지역성이란 개념이 있고요. 그다음에 트레이싱은 이제 개념을 잘 알아두셔야 되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예요? 어떤 프로세스가 작업을 해야 되는데 작업하지를 못하고 계속 교체하느냐고 시간이 더 걸리는 거. 다중 프로그래밍 정도가 쭉 가다가 갑자기 트레이싱이 발생하면 낮아지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때 예를 뭐라고 들었어요? 아주 좁은 곳에서 일을 하게 되면, 내가 좁은 곳에서 아주 중요한 무슨 요리를 한다고 치면 좁으니까 어떻게 돼요? 제가 뭐 피망을 자르다가 그 다음에 당근을 잘라야 돼. 그럼 피망을 빼고 다시 당근을 갖고 와야 되겠죠. 당근을 자르다 보니까 또 야채를 잘라야 돼. 그럼 당근을 치우고 야채를 갖고 와야 되겠죠. 일하는 시간보다 이거 뭐 재료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이 더 긴 게 한마디로 얘기하면 트레이싱이 되겠죠. 그래서 다중 프로그래밍 정도가 쭉 떨어지는 거. 그래서 부재가 계속 작업하는데 당근이 없어. 당근 작업도 양파가 없어. 그럼 계속 갖고 오는 거. 그래서 페이지 부재가 계속 증가하여 기억장치 접근이 증가해서 다중 프로그래밍 정도가 낮은 게 바로 트레이싱입니다. 페이징 기법의 문제점이 되겠죠. 자, 그래서 그러면 이제 오류율도 증가하고 이제 트레이싱이 발생합니다.
성능이 그럼 낮아지겠죠. 그래서 문제가 이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 시간 지역성, 이제 이런 루프 같은 시간 지역성과 배열 같은 공간 지역성, 그리고 트레이싱은 뭐였어요? 내가 지금 일을 해야 되는데 일하는 시간보다 페이지 교환에 보내는 시간이 더 큰 게 바로 트레이싱이죠. 문제점, 그 단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반대로 쓰였죠. 페이지 교환에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이 바로 트레이싱입니다. 자, 프레임워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프레임워크는 아마 좀 낯선신 분도 있으실 텐데 뭐 제가 깊지는 않지만 한번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사실 좀 더 깊게 공부한다면 프레임워크하고 라이브러리하고 되게 헷갈리실 수가 있거든요. 프레임워크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구조구 뼈대죠. 자, 뼈대 갖고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많이 들어보셨을지 모르겠는데 스프링, 장고 같은 거 많이 들어보셨죠? 자, 이제 대표적으로 프레임워크로 소개시켜 드리고요. 개발 시 필수적인 코드, 알고리즘, DB 연동 등과 같은 기능을 위해 어느 정도 설계와 구현을 재사용하도록 협업하던 형태로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환경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은 좀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서, 그래서 어떤 식이냐면 지금 이 프레임워크를 만들어 놓은 걸 가지고 호출을 해서 이제 그 안에 필요한 코드를 작성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제어가 이제 하면 프레임워크가 제어를 가지고 있고 코드를 작성하는 거고, 이제 코드 작성하다가 라이브러리가 필요하면, 라이브러리가 뭐예요? 뭐 스탠다드 IO.점, 뭐 스트링.점, 뭐 메θ.점 이런 여러 가지 라이브러리가 있죠. 단순 활용이 가능한 도구들의 집합도 있어요. 이렇게 이런 것들을 호출해서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프레임워크는 상호 협력하는 클래스와 인터페이스의 집합이고요. 자, 그래서 얘는 제어가 이제 이쪽으로 넘어간다. 이게 깊게 얘기하면 그 정도까지 갈 수 있는데, 프레임워크는 뼈대 기반 구조까지만 기억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프레임워크를 제어의 역전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자, 그래서 프레임워크는 다시 문제로 돌아가면 소프트웨어 구성에 필요한 기본 구조를 제공함으로써 재사용이 가능하게 해준다. 자, 이게 가장 중요한 프레임워크에 대한 개념이죠. 그럼 나머지도 볼게요. 2번은 소프트웨어 개발 시 구조가 잡혀 있기 때문에 당연히 확장이 가능해야 되죠. 뼈대만 가지고 확장 못하면 안 되겠죠. 소프트웨어 아키텍처와 동일한 개념이다. 좀 헷갈리실 것 같은데, 소프트웨어 아키텍처는 소프트웨어 설계 구조를 얘기하는 거고요. 프레임워크는 소프트웨어 개발 구조입니다. 구조긴 구조인데, 그리고 당연히 모듈화가 가능합니다. 자, 이게 소프트웨어 개발 구조에서 큰 뼈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 문제 보실게요. 자바 프로그램이 실행되었을 때 결과는 do while문이 나왔는데, do while문은 실제로 현업에서는 그렇게 권장하는 방법은 아니에요. 근데 시험 문제 나왔으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좀 문제를 위한 문제 같기는 해요.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처음에 시작이 돼요. 그러면 이제 CNT에 0이 들어가죠. 자, CNT에 0이 들어갔습니다. 그 do while문이 실행돼요. do while문의 특징은 뭐예요? 무조건 한 번은 실행한다는 얘기예요. while문은 조건이 맞을 때만 실행하잖아요. do while문은 무조건 얘가 실행이 됩니다. 무조건. 조건을 보기 전에. 그럼 CNT 값이 어떻게 돼요? 하나 증가되겠죠. CNT 값이 1이 된 거예요. 무조건 실행되니까. 그리고 조건을 보니까 CNT가 0보다 작은 동안이에요. 그러면 조건이 안 맞죠. 자, 그래서 나왔습니다. 그랬더니 if 문장에서 뭐라고 물어봐요? 혹시 CNT가 1이냐고 물어봐요. 1이죠. 1이면 어떡하래요? 하나를 더 증가하래요. 그럼 CNT가 뭐가 됐어요? 2가 됐겠죠? 자, 그러면 if 문장 끝났으니까 뭐가 찍히겠어요? 얘를 찍겠죠? 자, 그러면 CNT를 찍으면 뭐가 찍히겠어요? 2가 찍히겠죠. 답은 입니다. 자, do while문의 특징이에요. 무조건 한 번은 실행한다는 겁니다. 자, 그걸 물어보는 문제였어요. 답은 입니다. 리눅스 배쉬 쉘에서 익스포트와 관련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렇게 나오면 리눅스 써본 적 없는데 하고 좀 걱정되실 것 같은데, 상당히 기본으로 가보면 문제에서 보면 되게 기본적인 걸 물어보고 있어요. 일단 겁먹지 말고 어떤 문제가 나와도 한번 보세요. 일단 배쉬 쉘에서 익스포트, 일단 내가 이렇게
에코가 뭐예요? 메아리죠. 보여달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my variation 해가지고 my variable 해서 자 이렇게 보여주세요. 그렇게 하고 지금 내가 지정을 했습니다. I'm 샬랄라로. 그리고 나서 에코로 보여주세요 하면 뭐가 보여요? 내가 지금 지정한 I'm 샬랄라가 hello I'm 샬랄라가 보이겠죠. 자 이거를 이 엑스포트의 개념은 내보내는 거죠. 다른 프로그램에서 쉘에서 할당한 변수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엑스포트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엑스포트를 시켜주면 이제 사용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에코하고 하면 다시 보여줘요. 문제는 이렇지만 실제 물어보는 건 뭐냐면 문제 한번 돌아가 볼까요? 엑스포트에 관련한 설명을 틀린 것은 변수를 출력하고자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보여줘는 메아리로 물어보죠. 우리가 에코로. 뭘 사용해야 돼요? 에코를 사용해야 되죠. 네. 그래서 문제가 되게 어려워도 사실 실제 정답은 우리가 많이 쓰이는 게 나와요. 걱정하지 마시고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에요. 나머지들은 엑스포트를 명령해야 다른 프로그램을 쓸 수 있고요. 얘는 전역 변수처럼 돼서 끝까지 기억됩니다. 엑스포트 한번 시키면 자 다음 문제 보실게요. 다음 시언어예요. 자 얘는 뭘 물어보는 거냐면 아스키 코드를 물어봐요. 자 한번 볼게요. 차 A를 선언합니다. 자 A가 선언을 하고 그 다음에 A에다가 뭘 집어넣냐면 A에 플러스 2를 집어넣었어요. 자 A는 대문자 A는 아스키 코드가 65죠. 65인데 더하기 1이 됐으니까 어떻게 들어갔어요? 뭐가 들어갈까 궁금하시죠? 자, 그런데 그러면 얘가 B가 들어가는 거 아니야? 65가 더하기 1이 됐으니까 66인데 지금 내가 A를 찍어요. A를 찍는데 뭐로 찍어요? 디시멀, 십진수로 찍어요. 지금 66에 지금 A에다가 내가 지금 이걸 갔는데 내가 지금 차로 선언을 했잖아요. 그럼 여기 1바이트가 들어가 있겠죠. 1바이트가 들어가 있는데 출력할 때 디시멀로 찍으니까 65 플러스 1에서 66이 들어가는 거예요. 아스키 코드로.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나는 B를 찍을 수가 있어? A가 65고 알파벳 B는 66이죠. 나는 차에 집어넣었으니까 얘를 차로 찍어서 B를 찍고 싶다. 그럴 때는 어떻게 찍으면 돼요? printf에 디시멀이 아니라 얘를 차로 주면 되겠죠. 자, 얘를 똑같은 코딩을 얘를 C로만 고쳐주면 차로 고쳐주면 이렇게 B로 찍힙니다. 자, 디시멀로 찍는다는 걸 보여준 건데 여길 만약에 B로 나왔었으면 틀리신 분 되게 많으셨을 것 같아요. 자, C인지 D인지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문제는 헛갈리지 않으라고 되게 배려를 많이 한 문제입니다. 자, 다음 문제 보시겠습니다. 또 C 언어예요. 자, 포인터 물어보는 거거든요. 자, 여기는 이제 2차원 배열을 물어보고요. 자, 포인터 변수 주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포문이 돌아가면서 자, 얘를 시행합니다. 자, 요거를 한 줄 한 줄 시행해 볼게요. 자, 한 줄 한 줄 살펴보면 첫 번째 줄에 이제 2차원 배열이 구성되어 있죠. 자, 2차원 배열을 이제 A로 해서 가리키게 되는데 우리가 생각하면 100번지에 2x2, 11, 22, 44, 55 이렇게 들어갔다고 생각을 할 거예요.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2차원 배열도 알고 보면 물리적으로는 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1차원 배열로. 자, 0123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번지수를 보게 되면 얘는 0번지엔 데이터가 11이 들어있지만 요 주소는 이 A의 주소인 요 100번지 주소와 똑같겠죠. 배열의 주소와 이 첫 번째 주소가 같고 나머지가 100번지로 시작한다면 그 나머지도 이렇게 번지가 들어갈 거예요. 자, 요거게 바로 A를 가리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변수 i하고 sum이 들어가 있죠. 자, 그 다음에 포인터형 변수가 생겼고 그 포인터형 변수 a에다가 a0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p는 바로 얘를 똑같이 얘를 가리키게 될 거예요. 자, 근데 문제에서 자, 요게 바로 속임수가 있었어요. i가 뭐부터 시작해요? 이거 착각하시면 안 돼요. 1부터 시작해요.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p 플러스 i의 포인터형 변수죠. 자, 이게 뭐냐면 뭐부터 시작한다는 얘기예요. 일단 i가 0이 아니에요. p 플러스 1이니까 얘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2를 썸에다 집어넣겠죠. 자, 그 다음에 또 폼은 돌아가니까 44, 그 다음에 폼은 돌아가니까 55, 요 세 숫자를 더한 뭐가 돼요?
120일이 바로 썸에 들어갑니다. 자, 요거를 잘 보시게 되면 요거는 다분히 함정 문제였어요. 그래서 답은 120일입니다. 자, 다음 문제 보시겠습니다. 페이징 기법에서 페이지 크기가 작아질수록 발생하는 현상이 아닌 것은? 자, 요거는 되게 상식적인 문제인데 페이징이 뭐였어요? 우리가 프로세스를 메모리에 어떻게 할당시킬까 해서 페이징 기법과 세그멘테이션 기법이 있죠. 그래서 페이징 기법은 그 중에서 뭐였어요? 이거를 똑같은 크기로 페이지 4개로 프로세스를 분할시키고 메인 메모리의 크기도 똑같이 요 페이지 크기로 바꾼 다음에 이걸 이렇게 맵 테이블을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할당을 시키는 게 바로 페이징 기법이죠. 그래서 일정하게 분할하기 때문에 페이지 만약에 job 1이 18이 들어가고 만약에 얘를 크기를 다 10kb로 했다. 그러면은 이렇게 들어가고 이렇게 들어가서 여기 2kb가 남고 26kb는 마찬가지로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남는 요게 바로 우리가 내부 단편화라고 했었어요. 일정한 크기의 분배를 하니까. 그리고 이 job이 어디에 들어가 있는지를 적어 놓는 페이지맵 테이블이 있겠죠. 지금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이 크기가 작을 경우 클 경우예요. 페이지 크기가 작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얘를 만약에 10이 아니라 5로 한다면 얘 같은 경우는 3개에 들어가니까 더 쓸 게 많아지겠죠. 그래서 페이지 크기가 작으면 페이지맵 테이블에 쓸 게 많아지겠죠. 지금 이제 그런 것들 내부 단편화 그 대신 뭐가 되겠어요? 내부 단편화는 적게 일어나겠죠. 바로 그걸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페이지 크기가 작아질수록 한다면 쓸 게 많으니까 맵 테이블의 크기는 증가하겠죠. 자, 그리고 페이지가 작기 때문에 이제 결과적으로 많은 잡을 적재시키면 내부 단편화는 줄어들 겁니다. 그리고 들고 나는 게 많으니까 입출력 시간이 늘어나겠죠. 그래서 이용 효율도 증가하겠지만, 자, 이런 거는 페이징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시면 이런 문제는 변형되어도 맞추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다음 문제 보시겠습니다. 다음 중 가장 강한 응집도. 자, 결합도 응집도는 반드시 나와요. 자, 영어로도 기억해 두시라고 말씀드렸죠. 자, 여러 차례 했으니까 이거 한 번만 더. 응집도는 우리가 논 시절은 교수님의 기능이었다. 제가 이렇게 외우시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응집대는 반대죠. 결합도하고 낮은 게 나쁘고 높은 게 좋습니다. 자, 그래서 요 순서대로 했고 요거에 대한 내용은 1회차 때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21년 1회차 기출문제 때 요거 영어로도 기억해 두세요. 그래서 가장 강한 응집도는 sequential cohesion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는요. TCP 프로토콜과 관련한 설명으로 틀린 거 볼게요. 자, TCP 프로토콜은 어디에 있어요? OSI 7레이어에서 전송 계층에 있죠. 그래서 비교되는 게 UDP 프로토콜이죠. 자, TCP 프로토콜은 만약에 내가 친구한테 안녕 이렇게 물어보면 요 그림끼리 통실하는 게 바로 이렇게 통실하는 게 요 안에서만 통실하는 게 바로 인접한 노드끼리 통실하는 게 데이터 링크 레이어고요. 네트워크 레이어는 길을 떠나서 다른 네트워크 가진 게 네트워크 레이어고요. 트랜스포트 레이어는 내가 카톡으로 안녕하고 보면 친구도 카톡이 안녕이라고 떠야 되겠죠. 엔드 투 엔드 통신 이게 바로 트랜스포트 레이어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이렇게 도착을 비트로 결국 가죠. 비트로 가면 이거를 이제 프레임으로 바꿔서 여기를 IP 어드레스를 쓰는 패킷으로 바꾸고 그다음에 세그먼트 여기 포트 번호가 쓰이죠. 그다음에 세션에서 쓰이는 걸 우리가 생긴 게 다르기 때문에 얘 각각을 비트, 프레임, 패킷, 세그먼트 각각의 계층마다 부르는 이름들이 다르죠. 자, 이게 데이터 단위고 여기서 이제 쓰이는 프로토콜이 이제 데이터 링크에서 이제 쓰이는 프로토콜이 이런 것들이 있는데 너무 많으니까 요 두 개만 기억해 두셔도 될 것 같아요. 그 네트워크에서는 쓰이는 게 IP 프로토콜 ARP 이거 바꿔주는 거예요. RARP. 그리고 이거 말고 ICMP. ICMP도 제가 많이 보여드렸죠. IGMP. 이런 프로토콜이 있고요. 트랜스포트 계층에서 기억해 두셔야 될 건 바로 엔드 투 엔드 간에 그러니까 카톡으로 보냈으면 카톡으로 가는 거에 오류 제어, 흐름 제어하는 뭐 슬라이딩 윈도우나 스탑 앤 웨이트 말씀드렸죠. UDP는 그런 걸 안 하기 때문에 속도가 빠르다고요. 그런 걸 가능하게 하는 게 바로 여기에 TCP와 UDP가 있었죠. 자, 세션은 뭐
로그인, 로그아웃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암호화 코드하는 프레젠테이션 레이어, 그리고 이제 이런 게 있습니다. 자, 문제에서는 뭘 물어보냐면 TCP 프로토콜과 관련한 설명으로 물어보는 거예요. TCP 프로토콜은 OSI 7레이어에서 어디에서 쓰여요? 전송 계층에서 쓰이죠. 인접한 노드 사이의 프레임은 어디서 쓰이는 거예요? 데이터 링크 레이어에서 우리가 그 모양을 프레임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전송 및 오류 제어하는 거는 어디서 해요? 데이터 링크 레이어에서 하죠. 자, 그리고 여기서 쓰이는 프로토콜로는 제가 기억을 이 정도만 기억해 두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인접한 노드, 제가 첫 번째 그림 보여드린 거에서 뭐 마을버스 타고 우리 동네만 다니는, 자, 그게 바로 데이터 링크 레이어입니다. 그래서 그때 부르는 그 데이터의 이름을 프레임이라고 했었었고요. 자, 그래서 요거는 4번은 응답 데이터가 신호가 ACK 신호 해가지고 제가 지난 회차 때 흐름 제어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답은 1번이에요. 데이터 링크의 이 1번에 대한 설명은 데이터 링크 레이어입니다. 자, 다음 문제 보실게요. 77번에서 우선순위가 높은 것에서 낮은 것으로 바르게 쓰인 거는, 자, 얘는 C 언어와 상관없이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우선순위가 가장 높은 건 항상 뭐예요? 괄호죠. 다 기억부터 시작됐네요. 자, 그 다음은 뭐가 되겠어요? 사칙 연산, 그 다음에 얘는 레프트 시프트죠. 레프트 시프트, 얘는 곱하기 2의 n승이 되는 거죠. 레프트 시프트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들어가는 게 대소 비교, 그 다음에 얘는 얘는 같은 이퀄 연산자고, 얘는 뭐예요? 얘는 오화죠. 이 오화는 뭐예요? 조건 2개일 때가 하는 거고, 요 앰퍼샌드 2개 표시는 AND입니다. 그리고 하나씩 있는 거는 비트 연산할 때 쓰이는 거고요. 그래서 높은 거부터 표현한다면 괄호부터 시작해서 산술 연산자, 그리고 비트 연산자, 등호, 그 다음에 조건 연산자까지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거의 끝으로 왔어요. 신호 라이브러리 중 스탠다드 라이브러리.h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이게 뭔지 간단하게 보여드릴게요. 자, 스탠다드 라이브러리.h에는 뭐가 있어요? 이제 많이 나오는 게 A2I, I2A. A2I는 ASCII to 인티저, 지난번 문제에서 나왔었죠. I2A. 이런 걸 제공하는 거. 랜드, 멀록, 켈록, 어버트, 뭐 퀵솔트 이런 걸 제공하는 스탠다드 라이브러리예요. 자, 이런 걸 제공하는 스탠다드 라이브러리가 있고요. 혹시 헷갈리실까 봐 문자열 관련된 거, 스트링 길이 비교하고 카피하고 연결하는 거의 라이브러리는 string.h가 되겠죠. 자, 그래서 스탠다드 라이브러리.h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는 문자열을 수치대로 바꾸는 게 ASCII to I가 되겠죠. 수치를 문자열로 바꾸는 게 I to A가 되겠죠. 인티저 to ASCII. 바꿔주는 변환하는 건 어디에 있어요? 스탠다드 라이브러리에 있겠죠. 자, 문자열 처리 함수로 길이 재는 거는 어디에 있어요? string.h에 있겠죠. 표준 입출력 라이브러리는 스탠다드 IO죠. 삼각함수 제곱근 지수 수학적인 함수는 math.h가 되겠죠. 자, 다음 문제 보시겠습니다. 자바스크립트에 대한 관련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 문제는 오류여서요. 전 문제를 다 옳게 봤어요. 다 옳다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기억해 두실 건 자바스크립트는 프로토타입은 자바스크립트에서 상속을 지원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이제 요거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면 매우 깊숙해지기 때문에 이건 오류나 문제라 이 과정에서는 요 문제 설명은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예요. OSI 7 계층 중 네트워크 계층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패킷을 발신지로부터 최종 목적지까지 전달하는 책임을 진다. 자, 이 말을 들으시면 엔드 투 엔드는 트랜스포트 레이어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이게 뭐든지 말이 좀 그런데 이 목적지까지 가는 건 맞아요. 그럼 트랜스포트 레이어는 뭐냐면 카톡에서 카톡까지 가는 게 바로 트랜스포트 레이어가 책임지는 거고요. 내 PC까지, 내 IP 어드레스까지, 내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IP 어드레스를 사용하고 있는
이 PC까지 도착하는 건 네트워크 레이어에서 보장해 줍니다. 그래서 패킷을 데이터 링크 레이어에서는 프레임이라고 불렀죠. 네트워크에서는 패킷이라고 불러요. 왜냐면 생긴 게 다르기 때문에 최종 목적지까지 전달하는 책임을 지는 건 맞아요. 그리고 트랜스포트 레이어에서는 내가 사용하는 프로그램까지 전송하게 주는 엔드 투 엔드는 트랜스포트 레이어이기 때문에 1번도 맞습니다. 2번은 한 노드로부터 다른 노드로 프레임을 전송하는 건 누가 해요? 프레임 전송은 이 계층 데이터 링크 레이어가 하는 거죠. 데이터 링크 레이어가 합니다. 자, 그리고 3번은 패킷의 발신지와 목적지의 논리 주소. 이게 바로 IP 어드레스가 들어간다는 얘기죠. 자, 요게 바로 OSI 7 계층 중 네트워크 계층에 대한 설명입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